저는 이제 황창현 신부님 강의를 자주 듣다가 우연히 박 신부님 이렇게 알게 돼서 제가 고민이 있거나 또는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신부님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그 깊은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모님의 어떤 그 양육이라든지 또는 유전적인 어떤 요인 또 그 역사나 사이의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그 하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데 옛날 그 저희 그 60년대 50년대에는 지금 시대와는 달리 더 부족한 물질적으로 부족을 했지만 마음은 좀 풍요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조금 지금 뭐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부모님께 그때는 부모님께 뭐라고 할까 그냥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왔던 것 같아요. 마음이 풍요로우니까.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뭔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가 예전만큼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보 이런 것들이 부족을 해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뭘 안다라는 걸로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너희들이 배워라. 자율적으로 어떤 그 권한을 많이 준 것 같아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더 풍요롭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자식들이 많으니까 부모님들은 항상 채워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서 자식들한테 늘 미안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참 뭔가를 많이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못 주셔서 안타까워하는구나. 정말 내가 커서 잘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많은 아이가 아니라 이제 한두 명 이렇게 하다 보니 올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한테 그만큼 해주길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부모한테 어떤 고맙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하여간 마음의 빈곤을 느껴서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옛날만큼 이렇게 저희들 때처럼 뭐 이렇게 좋게 말하며 그냥 무조건적인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결핍된 상태 그러지 않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으로 신부님께 어떠냐고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요즘에 뭐 황신부님 강의도 들어보시면 이제 계속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아이들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친밀감과 행복보다는 어떤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성취를 통해서만 무엇인가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고통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것 안에서도 점차 조금씩 자신의 삶에 대한 기쁨을 잃어가 버리는,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뭐 저는 안 봤습니다만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부모님한테 힘들어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는 학원을 막 몇 개를 하게 되는데 정말 다른 거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 개만 줄여달라고, 바이올린 학원은 정말 가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다, 그것만 줄여주면 나머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안 된다, 그거라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요즘에는 정말 아이들이 기계처럼 학원에서 매여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그것이 원인이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을 자매님처럼 많이 저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근원적으로 좀 이전 세대에는 우리는 좀 없었어도, 그리고 좀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되게 힘든 고통 속에서도 서로 뭔가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풍요 속에서 빈곤을 느끼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이 시대는 왜 그럽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정을 좀 들일 수 없는 상태로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이 변해가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조세희의 이 아스팔트 킨트라는 혹시 그 소설 읽어보셨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땅을 밟지 않으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땅에 내 맨발을 닿으며 놀면서부터 자연과 일치하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땅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아스팔트, 그 위에서 노는 아이들이 점차 우리의 옛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는 첫 번째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 이후에는 점차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기계 또는 가상현실 이런 쪽으로 이제 마음의 관심이 바뀌었죠.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서로 SNS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일반적인 만남의 그러한 수단이 되어가는 현대의 세상에서는 인격적 만남에 대한 공허감이 훨씬 더 강하게 찾아오고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고해성사도 예를 들면은 화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전화로 볼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먼 거리를 굳이 꼭 가서 신부님께 그 바쁜 시간에 두 사람 시간을 내서 그렇게 만난다는 건 좀 바쁜 시기에 어려우니 전화로 고해성사를 받거나 아니면 화상으로 고해성사를 하면 안 됩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원래 이제 성사론적으로 보면 성사의 집행자와 성사를 받는 사람들은 한 장소에서 한 똑같은 시간을 공유해야 된다는 그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떨어져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제 성사로서 유효하지 않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법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잘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뭘 부탁한다고 했을 때 전화로 하는 것과 직접 가서 만나서 하는 것과 다릅니까? 네. 그럼 왜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느님과 화해를 하기 위해 성사를 본다고 했을 때 이것을 왜 유선상으로 모니터상으로 하지 않고 직접 사제와 면대면의 관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에는 만나지를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전부 수단을 사용해서 만남을 대신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직접 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말하거나 이메일로 말하면은 조금 전달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전달되기도 어렵고, 그것도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만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치료나 상담은 왜 한 장소에서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그곳에 만나서 한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전화 상담도 할 수 있고 화상통화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심리상담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 꼭 전화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전화로 할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일반적 케이스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한 장소에서 같이 만나서 그 시간을 공유하며 두 사람이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담 심리학은 어느 나라에서도 사이버로 공부하지 않아요. 교수와 학생이 1대1의 관계에서 클래스룸의 안에서, 교실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습니다. 왜? 오프라인 강좌만 그렇게 강조하고 온라인으로 그러한 강좌를 듣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론을 공부하거나 이러한 그 코스웍이 이러한 방송통신 또는 사이버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롱 디스턴스 러닝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요. 상담 심리 같은 경우에. 이 모든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차 현대사회로 갈수록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시대에서부터 우리가 괴리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는, 피부로 접촉하는 그러한 만남을 우리가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님도 이제 바빠서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잖아. 아이들도 자기네 친구들끼리 서로 놀 시간이 없어요. 다 학원 가야 되니까. 놀라고 자기가 학원을 그만두면 뭐 합니까? 놀아줄 친구가 없는데. 할 수 없이 놀라면 학원이라도 가야 돼요. 쉬는 시간에 놀아야지. 그러니 이런 시기에 우리는 자연과도 분리되어 있고 인격적인 인간과도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살아가는데 뭘로 연결되어 있는가? 뭔가 전자매체를 통해서만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삶에 우울이 많아지고 그리고 점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정신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해야 된다는 말은 늘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1차적인 방편으로 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정신과 복용하는 환자들이나 그런 그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 간의 서로 간의 만남이 점점 줄어드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 만남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방금 그 2시에 강의에 드렸던 것처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롭고 근본적으로 불행해요.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의 원천은 사랑과 친밀감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누구나 다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가족 안에서 그런 것을 좀 느껴서 사회에서 못 느낀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가족에서 충분히 느꼈으니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1차 공동체인 가정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면 2차, 3차 공동체에서 설사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의심합니다. 내 부모도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사랑을 해주겠어? 안 믿어요.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리고 자주 깨지면서 그런 시련이나 이런 그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상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사실은 진정으로 만남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서로 다 알고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너무 세속적이고 그리고 돈을 밝히는 아이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자기같이 금수저 아닌 사람으로 이 세상 태어나서 난 결혼도 못하고 이 세상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그냥 난 이번 세상은 그냥 포기했다. 결혼 포기, 연애 포기, 가정 포기 다 포기로 간다. 그러면 기성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인연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인연이 생기는 첫 번째 접점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건 뭐냐면 일단 처음 만나서 뭐 대화라도 하고 같이 시간이라도 공유하고 서로 뭐 이게 만남을 가져야 뭐 서로 좋아지고 정이 붙고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조건이 먼저 딱 앞선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애냐? 직업은 뭐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집안에는 누구누구가 있느냐. 이런 거부터 먼저 물어서 거기에 내 기준에 못 미치면 정들까봐 아예 처음서부터 거리를 두고 안 만난다 한다는 거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만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결혼하기를 포기했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물질주의 세계,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너무 팽배해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거에 더 근원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근원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사람을 만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항상 차단당해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주는 이런 심리적인 접근들이 필요로 하고는 있지만 이런 심리치료사나 상담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태까지 우리가 웬만해가지고는 그렇게 정신적으로 큰 문제를 겪지 않고 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서로서로 도와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과의 분리, 우리 인격적 만남과의 분리가 결국 현대로 오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현대의 젊은이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결국 삶의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뭐 20% 30% 성장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얻을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사회였지만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천정 효과에 올라왔죠. 5% 성장대가 어려운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의 일자리는 AI,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 몇몇을 빼고 나면 거의 자동화되고 기계화되고 그리고 산업화의 그러한 문명 속에 인간은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기계에게 넘겨주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이제 금방 시작이 될 거예요. 앞으로 5년에서 6년 지나면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 물결이 들이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편화예요. 이제는 운전기사가 필요 없이 스스로 자기가 컴퓨터 인공지능으로 인지를 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가 상용화될 텐데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강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도 약한 인공지능을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서 인간이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지능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SF 소설에서 많이 보는 인공지능에게 예속되는 인간의 상황을 얘기할 때 그 인공지능을 우리는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과학자들은 그거는 아마 SF에서는 나오는 이야기일 거다. 그렇게는 발전하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그건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파고와 인간이 바둑을 두었던 그런 기억 몇 년 전에 있었지만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갔어요. 더 이상 알파고는 바둑 안 둡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요. 모든 기보를 다 완전하게 알아냈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또 모델로 삼아서 자기가 자기 자신과 게임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딥러닝이 결국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다른 쪽으로의 영역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에까지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개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왜냐하면 이런 것을 공개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가 되게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걸 예측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 우리 사람의 일, 인간적 행위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인간이라고 하면서 처음에 인간의 행동을 동물의 행동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동물과 똑같이 행동하느냐, 인간의 행동은 동물의 행동과 틀리다 해서 인간의 행동을 행위라고 바꿔서 표현을 했어요. 행동이라고 하지 않고 행위라고 했다는 것은 좀 더 우리는 초월적인 그러한 행동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기능하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과연 인간은 그러면 또 인간성에서 나오는 이 행동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의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동물보다도 못한 인간이 있다라는 얘기도 요즘에 했지만 나중에는 인공지능보다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은 그냥 이쪽 저쪽에서 들을지도 몰라요. 그럼 뭐 이쪽 저쪽에 낑겨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태어나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그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정도의 최고의 권한을 주셨던 인간이 드디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다면 우리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은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우리의 가톨릭적 그리스도교적 인간관을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수원 가톨릭대학 출판부에서 이제 번역했던 그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교회의 우리 인간관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그 과학적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이런 질문들을 교황청에서 발행한 그 문헌들을 저희 신부님들이 번역한 게 있어요. 그 책 제목은 제가 지금 이제 잊어먹었는데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 질문은 그냥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저의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여기까지 말할까요?